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맡기로 합의함에 따라 야권의 입법부 수장 탄생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향후 전국 운영 방안을 둘러싼 야권 내의 논쟁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총선 참패 수습해야 될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는 모양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원유철 원내대표 이야기, 그리고 또 김영우 전 수석대변인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양하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계파의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비박계 입장에서는 좀 외부에서 좀 뭔가를 좀 수혈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고, 친박계 내부에서는 그래서 내부에서 좀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논쟁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당의 공식 기구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했으면 그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거를 당의 공식 기구의 결정 자체를 부인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또 이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값어치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뭐 인사를 영입을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미봉책에 불과한 거고, 이 문제는 또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당의 최고 결정 의사 결정 조직에서 결정했으면 그 결정은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그 방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해야 되고, 원유철 의원이 예. 말하자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거죠. 네, 내정이 된 최고위원회에서 한 거는 말하자면 합법적이다, 당헌 당규에 맞다, 이런 말씀하신데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당헌 당규는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치입니다. 정치. 이분이 저 새누리당의 참패는 말하자면 친박 세력에 의해서 이 참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친박 세력이 스스로 또 비대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 비상한 거거든요. 이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한다고 한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늦게나마 원유철 대표가 말하자면 새로 구성되는 원내대표한테 넘기고, 자기는 지금 그때까지는 말하자면 이 권한 대행은요, 자동적으로 원내대표가 사임하면 대표가 그래서 권한 대행만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그나마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이 교수님 어떻게 보면 친박계, 이른바 비박계 간의 어떤 권력 싸움, 당권 경쟁의 어떤 서막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래 보이지만요, 사실 친박계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는 금명간에 없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비박이라는 것도 의미 자체가 이제 희석될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 당이 어떻게 해야지 국민의 신임을 새로 받고, 또 우리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22개월을 원만하게 잘 유지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런 그 소위 전륜발이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22개월을 잘 지낼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야죠. 지금 친박 비박의 의미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것이다. 그건 원래 이번에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측되는 거였습니다. 그 예측되는 거를 친박에서 보지를 못했다는 건 정치적으로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단견한가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지금 비대위원장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새누리 혁신 모임, 이른바 이제 새혁모가 이번 논의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이번 새누리당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구심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풍운동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정풍운동은요, 항상 인적 쇄신을 중심으로 하고요. 예. 인적 쇄신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한 정풍운동 본 적이 없어요.
정풍운동이 선거 전에 있었다면 혹시 이해가 되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정당의 권한을 잡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거고 다시 이거는 새로운 계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은 아까 우리 장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예. 당의 공식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식 조직에서 모든 걸 해야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정풍 운동한다고 거기에 휩쓸리고 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계파, 네, 새로운 새로- 세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저 정풍운동 정도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핵심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는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친박 비박 만들어낸 사람은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나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전체가 친박이어야 되지 왜 그 안에서 좀 더 나하고 가깝고 안 가깝고 해가지고 친박 비박을 또 진박을 이렇게 갈라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친박 비박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예. 정말로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길입니다.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일체 당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관여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불행한 사태에 직면합니다. 금년 연말만 돼도요, 자칫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출당 조치. 말하자면 탈당하라. 예, 이렇게 요구를 받을 수 때문에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지금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분이 참패를 계기로 해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입니다. 뭐 새누리당의 패배가 아닌 패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말 저는 전화위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화위복이 돼야 된다. 전화위복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세상은 전화위복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하자면 새누리당을 친박 비박 소리 안 나오도록 즉 친박을 자꾸만 내세우는 일을 안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요 남 탓을 안 해야 됩니다.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남 탓하면 나는 이 참 청와대 참모들이요 아주 그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님 이거 이 경제 관련 입법 이거 야당이 시켜주지 않음으로써 말하자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것만 계속 치고 나가면 이 모든 비난은 야당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쫙 말하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국민들은요 결국요 살기 나쁘면요 대통령 탓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맞고. 그런데 자꾸만 이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야당을 응징하리라고 보는데 그건 착각이 되게. 그래서 지금 그다음 또 내가 요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경제 문제예요.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 다 잘 못했고 우리나라 정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심지어 요즘 프랑스에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돼가는 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해법에 대해서.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조사 결과를 보면요 경제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경제 누가 더 잘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여당이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 전국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여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요. 네. 이번에 패배한 것이 이게 더민주의 성공이 아니고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 93만 명이 이탈했습니다. 서울에서 33만 명이 이탈한 거예요. 서울에서 지역구별로 6천 명이 이탈했습니다. 그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어떤 식으로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친박계가 소멸해 갈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을 했는데 네. 일부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 한번 네. 이학재 의원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 체제를 인정해야 되고 또 친박이 아니면 반대해야 되고 이런 무슨 진영 논리나 계파 싸움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친박의 어떤 색채가 옅어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보셨는데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집권 후반기를 돕기 위해서 뭉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인들은요, 정치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박으로 뭉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반대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을 때 내 정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점점 줄어들고 있을 예. 겁니다. 따라서 친박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결사대가 된다라든지 친위대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 원장님, 사실 또 지금 전국을 저희들이 이제 진단하는 과정의 하나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제 이른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사실 지금 불씨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진짜 당은 당규에 따라서 해야죠. 당은 당규에 따라서 해야 되고 당은 당규에 의하면 두 당 다 이 제명당하고 제명이든지 어찌 탈당하고 1년 안에는 안 된답니다. 안 되는데 뭐 또 뭐 위원회든가 최고위에서 거치면 예. 뭐 또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약간의 편법이죠. 그런 부차적인 조항. 그래서 저는 이유야간에 당이 결정을 했으면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복당을 시키려 그러면은 예. 진짜 이 부당하게 탈당하도록 만드는 데 대한 저는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뭐 복당 문제는 그저 뭐 이해찬 씨도 문제가 되던데. 그렇습니다. 같이 뭐 비슷한 야당도.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이해찬 씨 신문에 보니까 김종인 대표에게 말하자면 자기를 컷오프 한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묻고 예. 사과를 요구하는데 요구하겠다. 저는 이해찬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해찬 씨를 말하자면 컷오프 그게 공천에서 제외, 배제시키는. 공천에서 예. 배제한 것은 그거는 더민주당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씨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컷오프 함으로써 더민주당이 지지를 받는데 네. 굉장히 도움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말하자면 더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뭐냐 하면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노 세력의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씨를 말하자면 제척함으로써 굉장히 김종인 씨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저는 이해찬 씨가 정작 했어야 될 일은 그다음에 사과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 이해찬 씨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것은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지 김종인 대표가 제척한 것을 네. 부당하다고 그 심판하는 선거가 그러면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됐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해가 됐다, 득이 됐다. 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해가 됐죠. 예, 그러면, 예. 새누리당을 가히 망하게 한 거고 그것도 이한구 씨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나 말하진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제명될 만한 이유도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그런 배신의 논리로 제명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고요. 예. 그래서 난 이해찬 씨 말을 조금 더 하면 네네. 이해찬 씨 경우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해찬 씨는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세대 의원 중에는 선배 세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당의 대표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건 옳지 않다. 특히 문재인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어야 되고 지금도 자기 문제 가지고 사과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니고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이 야당의 대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저는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보는 시각이 여야 이해찬 의원, 유승민 의원 보고 좀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게요. 우선 유승민 의원은 친박이 무리해서 탈당을 시킨 거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대구 유권자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증명을 해줬고, 그래서 이건 계파 갈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복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고요. 예. 이해찬 의원 복당 역시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되고요. 동시에 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해찬 컷오프를 했다. 의원에게 공천을 안 줬다.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밝힘으로써 왜 이해찬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친노의 수장으로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유였다면은 김종인 대표가 밝혀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해찬 의원이 낙천이 어떤 이유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지금 정상화 과정에서 결국은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간에도 충돌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보고 한번 네. 대담을 더 진행해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내 제1당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종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또 보일 것 같으면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냉혹하게 돌아설 수 있다고는 이러한 이 사고를 갖다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패턴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습관에 젖어가지고서 또 그리 돌아가는구나 하는 이것은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과거의 습관에 져서는 안 된다. 과거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게 이른바 계속 얘기하는 이제 친노, 개파, 뭐 패권주의를 계속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권과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중심으로 한 이런 세력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그렇잖아요. 신문에 보면 예. 자기를 추대해주면 당 대표로 추대해주면 할 것 같다. 그러나 경선에는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요 그 김종인 대표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임무는 끝났다. 예, 그리고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요 명시하게 야당의 대표로 계속 한다면 그는 야당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 독재 정권에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연루돼 가지고 재판받아 유죄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야당 대표로 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오래 버티지도 못함. 저는 뭐 적절한 시점에 네. 그만두는 것이 저분을 위해서도 좋고. 그래도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예. 굉장히 위기에 빠져있던 더불어민주당을 좀 구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시키는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로가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그걸 굳이 부정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뭐 또 어떤 사람 말 맞다나 그때는 사실 누가 왔어도요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면 그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종인 씨는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또 운만 좋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 공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누구나 운 좋아서 인정받는 거니까. 그러나 그때 그 할 일을 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계속 그 저런 전력의 소유자가 예. 요즘 또 뭐 돈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돈 문제도 뭐 돈이 많은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돈은 많은 것도 성질이 저 사람이 언제 사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사업도 안 하고 계속 정치만 해온 사람이 돈이 저렇게 많다는 거는 그것 자체도 엄청난 험결입니다. 그래서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저는요 저런 사람을요 당 대표로 저는 대표가 저는 저 당원이 아니지만 정말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요 소위 민주화 세력을 개성했다는 당의 대표로서 뭐 돌아다니면서 유시하고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일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맞을 수는 있지만 당 대표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과유불급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의 세력 당권 경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교수님께서는? 이게요 지금 이 당은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그만두면요 대선은 날아갑니다. 이번에 사실 어부지리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파 유권자들이 분열됨으로써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분열됨으로써 어부지리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친문에서 나온다면은 비문에서 굉장히 반발할 거고 그렇다고 비문에서 친문이 비문에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대권 경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대권 경쟁이 시작되면은 저 당의 후보가 되려면 우선 좌파들의 지지를 예. 받아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대권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당은 이 선면 좌파성
선명 경쟁이 됩니다. 선명성 경쟁이 일어날 네, 선명성 것이다.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킬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나마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대표밖에 대표뿐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장 원장님 말씀이 옳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라는 건 또 살아있는 생물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로서도 김종인 대표의 합의 추대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가 하면은 지금 이게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문재인 대표가 아주 절대적인 강자로서 절대적으로 대권 후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모르지만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호남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원칙의 문제가 있고 현실의 문제를 봤을 때 김종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공산이 크지 크다. 않나. 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의 전략적인 동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략적 동거라기보다는 당의 필요성. 당의 필요성. 네, 당이 그 김종인 대표가 없이는 당이 정말 그 표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봤을 때 김종인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드릴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 이 박사님께서도 강력하게 다른 견해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김종인 씨 같은 분이 야당 대표를 해가지고는요. 맨날 야당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보고 유신 독재한다 그러는데 민주주의 하자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예. 저 부정부패에 연루됐던 그것도 또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당 대표로 해놓고 어떻게 그걸 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그다음에 저런 사람이 대표를 해야만이 어떻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라면요. 즉 말하자면 운동권 세력의 이 반대 심한 과격한 반대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당은 이미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요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저 당이 잘 된 게 아니라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원체 국민을 실망시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오만한 모습을 예. 보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거고요. 그다음에 더 이길 수 있는 건데 김종인 씨가 말하자면 비대위원장 당 대표를 맡음으로써 저 당이 국민의당한테 밀린 겁니다. 오히려 밀렸다. 많이 밀렸죠. 호남했어요. 특히 예. 호남 사람들이요. 만약에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정청래 씨가 너무 비난받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약간 말을 과격하게 하는 점은 있지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보면요. 저는 정청래 씨가 뭘 잘못하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전혀 만나본 일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지 이분의 말이죠. 그 셀프 공천 해가지고요. 이번 셀프 얼마나 그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까? 그다음에 광주에 가서요. 광주에 가서도 처음에는 나 잘못한 거 없다. 과거에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판받았습니까? 또 가서 또 뭐 사죄하고 이러니까 이 광주 사람들이 이 당 찍고 싶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는 기여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더민주당에 손해를 끼친 점도 많습니다. 없지 않다. 지금 김부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의 목소리를 내가 가서 누르겠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대권 주자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 친노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개파주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누가 그러면 어떻게 제어를 할까요? 저절로 제어됩니다. 저절로 제어된다? 저절로 제어된다는 말은 그 김부겸 씨 같은 사람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김부겸 씨만이 아닙니다. 김영춘 씨도 있고 그 외에 뭐 김두관 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극복돼야 되지 꼭 왜 문재인 씨나 김종인 씨만 놓고 그럴 정도의 당이라면 그 당은 안 되는 당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초창기에 사실 지금 이제 3정당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꺼내드렸다가 좀 후퇴하는 모습인데 일단 천정배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를 목표로 해서 모든 국민의 권력을 발휘해서 그 조건 하려면 적폐를 단호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의 적폐를 단호히 적폐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청문회 발언을 했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뭐 세월호 특별법, 테러 방지법, 노동법 여러 가지 정치 민감한 현안들을 얘기했다가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어떻게 브레이크를 좀 건 상태인데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그러니까 저게요. 저렇게 저거 하자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정을 띄워온 거예요. 완전히 정을 띄워왔고 이제 성공을 했고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중단 청문회 하겠다. 무슨 테러 방지법 청문회 하겠다. 모든 거를 다 지금 이 지난 10년 지난 두 정권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서는 모습은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 행위에 대해서 다 청문회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 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저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저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부터 무슨 얘기했냐면은 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작년에 당선됐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는 저 사람을 통해서 호남의 목소리를 낸 것이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호남의 목소리는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국민의당은요, 서울에서 23만 표의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93만의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어요. 저러는 순간 그 보수 유권자, 특히 이제 내가 얘기한 중도 보수 유권자는 정말 한바람이면 날아갑니다. 네. 과거에 이인재 후보가 국민신당 15대 때 20% 받았어요. 17대 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0.8% 받았어요. 그만큼 중도 우파라는 것은 정말 한바람에 날아가요. 그 국민의당에 정말 작은 기대를 걸고 거기다가 이 서울에서 23만 명이 찍었고 전체적으로 93만 명이 국민의당을 찍었는데 저렇게 하면서 좌측으로 좌양좌하는 순간 그 지진 다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 박사님처럼요, 좌우로 진보 보수로 그래 보고 싶지는 않고요. 천정배 씨 저 발언은 너무 선거 끝나자마자요,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적인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적절치가 못하고요. 예. 그다음에 하려 그러면요, 노무현 정권 청문회를 해야죠. 지금 현재 청문회라는 건 보통 정권 끝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까지는 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청문회 할 일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네들이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는 걸 반성해야 됩니다. 천정배 씨도 국무위원을 한 사람 아닙니까? 국무위원도 하고 당의 대표도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부터 하는 것, 저런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지향해야 될 정체성,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당은요, 요즘 신문에 나는 거는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 예.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부산 가서도 3당이지만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요,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캐스팅 보트를 못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안보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요, 아주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날 정치의 그 방식을 어떻게 신문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선거 전에는 3당 대표회담 하자 그래서 습니다. 선거 불과 며칠 앞두고. 그건 현실성도 없고, 그렇게 왜 말합니까? 자기 말하면 신문에 다 나는데, 대문자까지 나는데, 국민의당이 좋은 방안을 내놓아서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왜 두 당을 물고 들어갑니까?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대안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번에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합니다. 그런 걸 제안했어요. 예. 이때까지요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해결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청년 실업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민의당에서 그 방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내나가는 신문에 잘 안 나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뭐 신문에 말만 하면 지금 뭐 얼마인지 보도되는데 그걸 내놓지 특위를 왜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때까지 특위가 안 만들어져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방금도 지금 뉴스 보니까 뭐 부산에 가서 뭐 이러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요. 그런데 뭐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신문에 많이 나대요. 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 방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대표만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나 소득 양극화 문제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민국 정치인 누군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요런 때 짬을 좀 내가지고 그 사람도 머리도 좋고 하니까 네.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다른 사람하고 토론돼서 방안을 수립할 생각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냥 뭐 광주로 부산으로 다니면서 득표 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거듭내놓으라라는 그런 제안이신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요 국민의당은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갈래길에 있다. 네, 좌파로 가느냐 우파로 가느냐의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 캐스팅 보트라는 의미 자체가 주어진 안건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데 그게 캐스팅 보트가 아니에요. 캐스팅 보트라는 건 지금 제3당으로서 어느 당과 정권 연합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좌파와 손을 잡는다면은 그 좌파 연합이 될 거고 야당 연합이 예. 될 거고 만약에 우파와 손을 잡는다면은 여당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당 연합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 사안별로는 연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지금 뭐 국회 그 의장, 부의장을 다 자기네들이 장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나서 뭐 나눠주듯이 이 법안은 그럼 내가 통과시켜줄게. 그게 되겠어요? 그건 정체성이 오락가락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캐스팅 보트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여당 연합을 야당 연합으로 해서 좌파로 가는 순간 그 지지세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 우파 유권자들이 저 사람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우파 유권자들이 저기는 더 줄 수 없네. 아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좀 현안으로 좀 돼 있는 것 사안별로 국민의당이 입장을 전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요. 예. 사안별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 사안별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좌파 정책, 우파 정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선택이에요. 야당 연합으로 갈 것이냐, 여당 연합으로 갈 것이냐. 그러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소위 합종연합의 정치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연합을 하건 간에 야당 연합이 되건 여당 연합이 되건 국회를 독식해야 됩니다. 위원회가 18개인데 위원회까지 전부 다 독식해야 돼요. 위원회 나눠 먹으면서 국회의장 우리가 다 독식하고 위원회 나눠주고 몇 개는 몇 개 주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무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13대 총선 국회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상임위원회 나눠먹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야당, 특히 호남이 실험 안 해본 정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영남과 손잡는 거예요. DJ는 영남과 손잡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동진정책이니 비서실장을 영남 사람 김준권 씨를 쓰고 또 나중에 가서는 노무현 씨를 자기 후계자로 삼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모든 노력이 실패했어요. 그리고요, 호남이 성공한 거는 충청권과 손을 잡았을 때 두 번이에요. 15대, 16대. 네. 그러나 17, 18대는 진보와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 다 참패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다시 호남이 정권을
참여하고 싶다 또는 정권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영남과 손을 잡아야 되고 영남과 손을 잡는다는 거는 여당 연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센스가 있는 분인지 정치적 원칙과 정치의 논리를 이해하는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연 호남의 유권자들이 영남과의 손잡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거는요. 예.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1963년도에 호남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로 다시 우리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반복되는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죠. 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완전히 된다. 다른 틀을 관점에서 지금 봐야 이 틀 가지고는요. 예. 이런 정치 제도 가지고는 또 이념의 기반을 둔 정치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다못해 국회 선진화법 폐기해야 돼요. 폐기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폐기하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은 19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계류되어 있는 거 다 통과시켜주고 폐기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 통과 안 시켜주고 선진화법을 안 돼요. 이런 거면 거기가 18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지루한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19대에서 그래서 일단은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다음에 20대에서 선진화법을 풀고 네. 또 새로운 묘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예. 앞에 말씀요 하나 국민의당이요 예. 어느 쪽으로 붙을 거냐, 뭐 캐스팅 보트 행사할 거냐 이런 생각을 현재의 수준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당하고 다른 내용을 별로 못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그 당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두 당과는 다른 정말로 두 당요 어느 당도 나라를 잘 되게 할 방안을 못 갖고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이번에 180석이 아니라 200석이 만약에 됐으면 나라 잘 되겠습니까? 더민주당이 200석 됐으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두 당 중에 어느 당에 붙을까 뭐 우파냐 좌파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정말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르면 지금이라도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선진화법 하는 거요. 예. 이 선진화법 이거는요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헌법 위반 사항. 헌법 49조에 의하면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말하자면 동물국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도 위반되고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걸 계속 선진화법 폐기해야 된다 했던 새누리당은 지금 미적지근하고 제가 하기 싫고 또 절대로 폐기하면 안 된다 했던 더민주당은 하려고 한다 하는데 예. 이러면 이거요.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유야 간에 이건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된다. 네. 그건 뭐 저도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 19대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빙자로 해서 법안 통과시켜 주지 않은 거는 일단 다 통과시켜 주고 폐기를 하더라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분명해야지. 네. 나 편할 땐 해주고 나 편할 땐 안 해주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여당도 이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20대 원구성 과연 국회의장을 야당이 할 것이냐 여당이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 보드 제3당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관심사항이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